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대문 사진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호주의 ASPI라는 조직이 있어요. 보니까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 이쯤 되는 거고, 호주 정부에서 만든 거고, 호주 국방부 그리고 해외 기관, 해외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하는 것 같고, 또 방산업체의 지원을 받는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뭐 이름 없는 허당인 이런 보고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체계는 갖춘 그런 조직에서 만든 보고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2023년에 나온 거고, ASPI가 그 연구소 이름입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기술 추이 같은 거를 따라가는, 추적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지금 테크놀로지 트래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제목은 이제 미래 패권을 위한 글로벌 경쟁. 이래갖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 핵심 기술 분야에서 우위가 너무 차이가 나고 있다. 놀랄만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주제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의 방향성은 보면은 아까 뭐 돈을 주는 사람들의 성향대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성향에서 보시다시피 호주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 기관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중국은 적절치 못한 세력이다. 그래서 그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호주, 영국, 미국, 또 같은 앵글로색슨이 반 섞인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데가 맞서 나가서, 또 다른 아시아의 파트너, 예를 들어서 일본 하고 손을 잡아서 포위 전략을 펼쳐야 되고, 그런데 이런 기술적 격차가 지금 뚜렷이 드러나고 중국의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끼리 협업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보고서예요. 자, 그걸 밑에 깔고 한번 보실게요. 자, 그 소제목은 이렇게 뽑아놨어요. 누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아까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44개의 전략 기술 분야를 골랐어요. 거기서 1등 자리를 자그마치 중국이 37개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7개밖에 안 된다. 상당히 놀랍죠. 자,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국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그 기틀이 되는 기술 분야. 또 이 전략 분야라는 게 다 미래 기술들이에요.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고 군사 기술이기도 하고 융합돼 있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44개의 전략 분야를 골랐는데 우리가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소위 미래 전략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구나,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보고서의 성격을 봤을 때 국내 군 관련 기관이나 뭐 정부 또 국제연구소 관련 분야에서는 뭐 바로 접했을 그런 보고서이고, 그 외 거리가 좀 있는 뭐 민간 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까지는 아직 이 보고서가 노출이 안 됐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끝에 링크는 걸어 놓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다 이 세상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각 기술 분야 44개를 골랐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술들을 어떻게 묶음을 했는지 그 둘한테 관심사고, 또 하나는 각각 기술에 있어서 5대 강국을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들이 각 분야에서 5위 안에 들어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서 한국의 약진, 일본의 퇴조,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방법론이라는 부분인데, 이건 기술적인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논문 있죠, 논문. 해당 분야의 논문들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고 있느냐. 그런데 그냥 논문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잘 써진 논문 하나가 뭐 아무렇게나 쓴 논문 100편보다는 훨씬 훌륭한 거니까 인용도라는 거 아마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누가 나의 논문을 많이 인용했느냐. 그 말은 그 논문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다. 자, 그런 인용도를 감안한 기술 수준 평가를 했어요. 자, 뭐 그 정도 방법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이거에 부족한 점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논문에 이제 집중을 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의 기초 기술이라는 측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은 그런 기초 기술들이 특히 앞으로 다가올 세상 이미 그렇지만 융합이잖아요. 통합이고. 다른 기술들하고 어떻게 잘 연결해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민간 산업은 민간 산업대로 그렇고 군수 산업은 군수 산업대로 그렇고. 자, 이런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어야 돼요. 정책적인 안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나라의 안목. 그죠? 이런 연구 과제들을 이끌어가는 이반자의 안목. 있고, 자, 그 나라의 두뇌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보면은 얼마나 이게 이런 기초 기술만 개발하고 그걸 산업화의 장본인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이런 기초 기술의 활용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데 대한 언급은 없다는 거예요. 언급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시야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보고서의 목적상. 자, 그런 부분들도 봐가면서 이제 부족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언급도 이 보고서에 살짝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고, 너무 분석적으로 쓰면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언짢아하고 이 보고서를 위해서 돈을 낸 사람들이 언짢아하기 때문에 흘러가듯 살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게 중요한 이야기죠. 자, 볼게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뒤로 차근차근 쪼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걸 보는 거예요. 기술 분야 44개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묶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묶음이네요. 예. 자, 그 중에서 보면 리더 칸츄리라고 되어 있죠. 이걸 주도하는 국가가 다 그 부분 차이나 중국, 그리고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치놓은 게 있는데 드물게 있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37대 7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압도적인 차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분야의 어떤 국책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거, 그리고 이걸 생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 그런 게 지금 이 보고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뜻 언급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상식에 기대어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차이는 37대 7보다 크다.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이 현재 기존에 지난 3, 40년간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졌지만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지금 여러 부분에서 아주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대응 방식도 이해가 되죠. 중국은 여유가 있어요. 시간은 중국의 편이니까. 이 패턴대로 계속 가면 돼요. 예. 자료를 더 잘 이해하시려면 오른쪽에 테크놀로지 독점화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색깔로 표시된 부분 있죠. 예, 저게 뭔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빨간 색깔일수록 보면 하이라고 적혀 있는데, 빨간색은 뭐냐면 기술 독점의 우려가 큰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균등하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런 기술이 아니고 미래의 기술에서 중요한 기술이지만 한쪽에서 독점을 하게 되는데, 그 독점 세력이 중국이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빨간색은 독점 기술이고 초록색은 미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이지만 여러 나라가 기술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런 관점에서 초록색 한번 보실게요. 초록색에 미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는 전부 다 초록색이에요. 두 개가 미디엄으로 되어 있네요. 오렌지색으로. 예, 나머지 5개는 초록 분야예요. 즉 중국이 1등으로 있는 분야는 독점이 심한 분야예요. 이 말은 중국이 많이 앞서갔다는 거예요. 미국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런 분야는 큰 위험 분야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왜냐? 그 기술을 미국에 주지 않으면 미국은 그런 데서 그 기술 분야에서 아주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방, 미래 산업이
측면에서.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37대 7이라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 이 빨간색, 파란색만 보더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연구 방향의 효율적 조절이라는 면에서도 그리고 거대한 중국의 생산 시설 그리고 내수라는 측면에 보더라도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는 더 벌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라서 간단히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현재의 이제 글로벌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룹 미국을 위시해서 거기 어떤 나라들이 지금 초조해 있고 그것들의 내심이 자꾸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우리한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Five Eyes Country하고 그러니까 Five Eyes 국가들하고 일본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쿠스, 쿼드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적 교류에서도 그들이 다 붙어야지 겨우 지금 중국을 추격할 수 있을까 말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Five Eyes 국가라는 것은 이거죠.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들의 비밀 정보들을. 그래서 딱 앵글로색슨 국가들이에요. 예, 호주, 영국, 미국 있고 캐나다, 뉴질랜드. 거기다가 일본까지 합쳐야 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웃기는 게 지금 일본은 존재감이 미미하거든요. 44개의 전략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근데 한국을 언급하지 않아요. 예, 이거는 호주에서 쓰여졌고 호주는 영국이랑 가깝고 영국은 일본이랑 아주 비슷하다. 이런 거. 우크라이나 전에 있었을 때 태세도 딱 이렇게 꾸러미가 이렇게 됐죠. 영국, 일본, 미국. 해양 세력들이죠. 거기다가 앵글로색슨이고 거기서 일본도 끼워주자. 우리의 본류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자기들끼리 핵심 정보를 공유하자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들 스스로 엘리트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이고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어. 인종도 되게 비슷해. 뿌리도 같아. 다 영어를 써.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끼워주고 안 끼워주고는 큰 문제예요, 사실은. 뭐 G7이니 뭐 G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결속력이 센 조직이에요, 이게. Five Eyes가. 그래서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한국이 거론됐었죠. 미국 의회에서 거론됐죠. 여기 넣어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한국이 그만큼 핵심적인 존재라고. 근데 이 호주 보고서에서는 싹 없어졌네. 일본으로 대체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구도가 이 구도인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기 일본이 언급 안 되고 아시아의 대표 주자로서 한국이 진지하게 미 의회에서 언급됐을 때, 예. 일본은 상당히 참혹한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44개의 연구 분야에서,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37개, 미국이 7개, 즉, 나머지 이 세상의 국가들 중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국가는 전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국가식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 안에만, 5등 안에만 들어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선두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특정 국가가 독주하는 분야만 아니라면. 그래서 이 5위 안에 얼마나 들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기술 흐름에서 어디가 돋보이느냐,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느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소득 순위, 뭐 GDP 순위 이런 것처럼 그런 거에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리트머스 종이로 시금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게 자료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 거 하니 두 번째 세컨 티어, 자 2위 그룹이 제가 세어봤습니다. 인도하고 영국이 잠깐만요. 각각 29개 분야에서 자기들의 국가 이름을 걸었어요. 예. 즉 44개 중에 29개 분야에서는 세계 5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물론 1등은 아니죠. 1등은 중국 아니면 미국이니까. 거기서 인도하고 영국이 공동
공동 2위예요. 죄송합니다. 공동 3위라고 해야 되겠네요. 미국이 있고 그다음 중국이 있으니까 29개로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순서를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 독일, 호주, 이태리 그리고 좀 뒤쳐져서 일본. 제가 일본에 대한 내용 위에 파란색으로 영문도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세어봤더니 이게 그 순서대로예요. 이게 순위예요. 순위. 자, 인도, 영국 공동 3위. 한국이 5위예요. 몇 개의 기술 분야에 이름을 올렸느냐? 20개예요. 20개. 자, 인도와 영국이 29개였죠. 우리 한국 20개예요.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본이 훨씬 적게 언급됐다라고 보고서 살짝 놀라워해요. 네. 일본은 몇 개인가요? 볼까요? 일본 4개예요. 자, 일본보다 앞선 나라도 있는데 이게 언급 안 된 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란도 6개 분야에 이름 올렸어요. 즉, 일본의 현재 44개 전략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이란보다도 뒤쳐져 있다는 거예요. 일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예. 자, 그럼 분야별로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국방, 우주, 로봇, 수송 이런 부분이에요. 예. 자, 거기에 이제 세 분야가 몇 개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분야가 있죠. 극초음속 분야, 엔진이죠. 극초음속 엔진. 자, 여기가 중국이 1, 미국이 2 이렇게 돼 있고, 인도가 3위, 영국이 4위, 이란이 5위. 자,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실제 그죠? 예. 그리고 북한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3월달 중에 아마 시험 비행했을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논문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비밀리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비밀 과제를 하는데 관련돼서 우리도 극초음속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발표도 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논문화되는 시기는 되게 늦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민간에 깔려 있는 미국이나 다른 대학, 영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표된 논문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은 좀 제한적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 수준은 제가 봐서는 2, 3, 4위권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자,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극초음속 분야에서는 그렇고, 사실 미국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즉, 스크램젯 기반은 지금 크게 성공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드론 관련 분야 이렇게 돼 있고, 초소형 위성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뭐 자동화, 로봇, 우주 발사체. 이게 독특하게도 우주 발사체 부분에서 한국이 다 5위에 올라와 있죠. 자동화, 로봇. 예, 일본은 전혀 없습니다. 이 관련된 기술에서. 예. 제가 봤을 때 드론 관련 기술, 초소형 위성 이런 게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다 했을 때는 저기도 5위 안에 다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동화나 로봇 같은 부분은 워낙 기본 산업계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자, 여기서 한 번 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도하고 영국이 이제 공동 3위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영국은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의 뿌리 국가로서 어떤 자존심을 챙겨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강조되어 있다. 약간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프리미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그런 게 있다고 봐지고 이 데이터 상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이제 기초기술은 상당히 뛰어나다. 여러 분야에서 뛰어나지만 저것을 생산으로 연계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리고 각각의 기초기술들을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역량도 상당히 부족하다. 예, 영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전개되는 양상은 다르죠. 인도는 한 번도 엄청나게 큰 제조업적인 그런 역량을 가져본 바는 없었고, 영국은 옛날에 다 있었지만 지난 몇십 년간 급속도로 제조업이 쇠퇴했죠. 그래서 결과는 같아요. 그것을 산업으로 이끌어서 이 기초기술의 성과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주도할 수 있는 힘, 추진력이 없는 상태예요.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자, 그런 점에서 이 순위는 인도, 영국이 이 정도 급이라면은 저는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 급은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다음 인공지능 부분인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우리가 뭐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5G 잘 아시죠.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4차 산업, 미래 산업이고 동시에 군수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에요. 예, 그래서 44개를 골라놓은 겁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광통신, 인공지능, 예,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머신 러닝 기술. 여러분 머신 러닝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보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어서 자율 주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율 비행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뭐 군사 기술이죠. 하려면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코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뭐냐, 이 로봇이면 로봇이, 비행기면 비행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프트웨어가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실제 상황을 계속 접하면서 저희 스스로 누적을 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 작성의 최신 방식이다. 스스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머신 러닝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무인 전투 체계 또는 유무인 복합 체계,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중에 그냥 완벽하게 무인 체계가 되겠죠. 육상이든 해상이든 공중이든 수중이든 그거 핵심이 될 거예요. 그 드론, 스왑 드론도 있죠. 여러 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또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 소형 무장 헬기에 들어가는 자폭 드론 같은 거 개발 중인 거, 그런 것들이죠. 예. 자, 그런 부분에 오해가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잘하는 거 알고 있었던 분야는 있지만 사이버 보안, 고성능 컴퓨터, 집적 회로, 그리고 언어 처리,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포함된 부분이고 우리가 여러 군데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그 다음 신소재 공정, 이거는 이제 길이가 길어서 제가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자가 잘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관심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이 분야에. 왜냐, 우리가 일본하고 지난번에 일본이 우리한테 반도체 침공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분야가 소재하고 소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재 부품. 우리가 일본에 많이 기대고 있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을 다 끊으면 우리 주요 산업 기반은 바로 무너져.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게 지난번에 반도체 소부장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잘 견뎌냈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고, 심지어 몇몇 일본의 소재 산업 회사들은 부품 산업도 있었겠죠. 한국으로 이사까지 오기도 했잖아요. 그거 없으면, 왜냐하면 일본은 그 분야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도 한 번 더 보여집니다. 신소재 공정인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상인데 일본 하나도 안 보이죠. 옛날 같았으면 이게 일본이 대다수 차지했을 거예요. 지금 일본은 없어요. 예. 자, 여기 보면은 나노 소재, 다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이죠. 코팅 기술, 저기는 이제 스텔스 이런 것도 이 분야에 속한다고 봅니다. 자, 스마트 소재를 하면은 한 가지 소재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크기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신소재라고 되어 있고요. 정밀 공구, 화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소재 공정에 첫 번째 장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장을 보면은 초임계 소재 이런 게 있고, 초전도체, 방호 소재. 방호 소재에 우리가 이제 4위로 현재 올라가 있어요. 예. 제 생각한데는 봤을 때는 이렇게 장갑재 같은 거, 복합 장갑 같은 거죠. 안에 세라믹 들어 있는 거. 그리고 철판 자체도 군용 철판은 소재가 어려운 소재로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국산화 소식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탄판, 방탄 헬멧 이런 것도 이게 들어가는 기술이 아닌가 싶죠. 예. 그리고 일본에 여기서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 플로우 생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케미칼인데 이것을 이제
이 한 반응 끝내고 다음 반응에 넣고 그다음 그 결과물을 해서 다른 걸 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관으로 처리하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일본이 아직도 저 케미칼 소재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 우리가 몇몇 알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복합 소재 같은 것도 일본이 아주 강했죠. 그리고 일본의 초전도체에서 이 이름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예, 3D 프린팅 같은 것도 지금 미래 기술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에너지 환경 분야 있습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소연료. 예, 그래서 우리 차기 전차도 수소연료, 차기 장갑차도 수소연료 엔진. 이게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무궁무진한, 뭐 무궁무진하진 않겠지만 훨씬 늘어난 전기 생산력, 거기에 덧붙여진 레이저 무기 체계. 지금 이것이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군용 무기에 먼저 썸으로 해서 전기차 시대의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시대가 올 때 거기에 먼저 선행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시킨다는 거.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데이터로서도 그게 바로 보여지지요. 배터리는 우리가 원래 잘하던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슈퍼 캐패시터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지금의 뭐 리튬 아이온 이런 배터리가 아니고 훨씬 더 그거보다 10배, 100배 정도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양이 많은 그런 차세대 배터리를 의미하고, 이거는 나중에 전기차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수소 연료 전지에도 배터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수소 연료 전지와 만나게 되면 폭발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우리가 뭐 이름 올라져 있죠. 예. 자, 그다음 태양광, 그다음 핵 재처리는 우리는 못하게 돼 있죠. 네, 미국과의 원자력 협상에 의해서 우리는 핵 재처리를 못해요. 핵 연료를 계속 쌓아놔야 되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재처리하면 거기서 우라늄, 플루토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현재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핵 재처리를 원한다면 그걸 제3국으로 보내서 해야 돼요. 우리는 못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핵 재처리는 레이저 무기가 우리가 상당히 3위에 올라와 있어요. 바이오 연료, 그다음 핵 에너지. 핵 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이름이 없네요. 자, 이런 것도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원자로 발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죠. 예, 나피스무스나 아니면 소디움 원자로 같은 거. 소디움 원자로 쪽이 제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면은 향후 뭐 안전성이 강화된 핵 에너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이 서로 협의를 할 정도의 사안이에요,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빌 게이츠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한국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자,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죠. 그런 건 정말 극비 기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보고서의 한계라고 보는 거죠. 그들이 분석하는 데이터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당연히 안 되니까 객관화시킬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핵 에너지 기술에서 우리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충분히 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할 때도 그 원자로는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원자력 발전 시장이 다시 열릴 때는 차세대 원전으로 다시 등장하겠죠. 거기서 역시 군용이 아까 수소 연료전지처럼 마중물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 세계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예. 미국이 아직은 가지고 있는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히든 카드라고. 원유 다음에 뭐 혼자지 않죠. 파트너랑 같이 해서 바로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테슬라를 확 밀어가지고 갑자기 전 세계 시장을 디젤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 다음에 디젤 하이브리드, 그 다음 전기차를 보고 있던 시장을 한꺼번에 다 눌러버리고 바로 전기차로 들어갔잖아요. 무리해서. 미국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카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차세대 원전. 우리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반응이 안 돼 있죠. 예. 자, 양자 기술. 요즘 우리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양자 컴퓨터. 예. 뭐 깊이 알 수는 없는 내용인데 양자 역학적인 원리를 활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이진법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고 컴퓨터의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그렇게 결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깊이 있게는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컴퓨터가 전부 다 우리 개인 컴퓨터가 전부 다 옛날로 치자면 슈퍼컴퓨터 이상으로 다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게 양자 컴퓨터 기술이고, 우리도 국방과학연구소 미래 핵심 기술, 미래 기술 이런 분야에 들어가면 양자 컴퓨터, 양자 레이더 이런 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왠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 기술이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암호화. 암호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조합을 못 맞추게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많은 암호가 해독이 돼요. 왜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빠른 시간 내에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맞는 거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 기술은 현재의 컴퓨터 기술로서는 예를 들어서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리게 해놓은 그런 암호화 기술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해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가능하게 되면은 그 암호를 모든 경우의 수를 체크해보는 속도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암호 체계가 다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지금 암호화 기술에서 중국이 30.98%, 미국은 이제 13.3% 수준인데 중국은 하고 미국은 못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중국은 미국의 모든 암호를 풀 수 있는데 미국은 중국의 암호를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국방 분야나 해킹 분야에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격차는 엄청나지겠죠. 예. 자, 그런 게 있고 같은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양자 통신이라는 부분이 있고 양자 센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자 레이더 같은 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최소한 이걸 보면서 우리 ADD에서 미래 기술로 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부분일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바이오 백신, 미래형 센서 이런 부분인데 합성 생물학, 바이오 생산, 백신, 생물 무기 대응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한 이야기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 코로나 때 보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업계가 백신만 개발하게 됐으면 전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아주 짧은 시간에 전화위복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라고 큰 기대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못해냈죠. 예, 그건 제 예상과 맞았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분야 제약 바이오 분야는 그 정도 수준은 못 돼요. 딱 중소기업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것은 그들의 지배구조 그리고 수십 년간 안전한 비즈니스를 해온 그 덕택으로 내수시장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야심적인 마인드셋이 없어요. 그래서 경영자들의 마음속에는. 하지만 생산이라는 부분에서는 괜찮았죠. 예. 우리가 이제 바이오 분야의 이제 세포를 이용한 생산 기술 부분에서는 우리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산 시설로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시설로서 전 세계 백신 생산에 우리가 기여를 한 바는 있었죠. 예. 그래서 생산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덕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 분야에서는 한 발자국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과는 불행히도 나오지 않았다. 자, 왜냐?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거 했을 때 우리가 큰 타격을 받을 만은 했잖아요. 제약 바이오 분야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그 덩치가. 그런데 그 기업들이 버텨내고 이겨냈잖아요. 예. 그 비슷한 그림을 여기서 원했었는데 정부도 원하고 국민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상처럼 안 됐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 첨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7대 7인데 실제로는 그 수치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 예, 중국 정부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걸 20-30년 만에 만들어내온 거거든요. 예, 그것도 밖에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자, 그래서 전체의 R&D 방향성 투자를 하고 인재를 키우고 방향을 바로 잡아줘서 이렇게 낭비되는 것 없이 가는 거, 그리고 기술의 흐름을 잘 보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 그걸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게 중국이 대단하다는 거죠. 집중력을 보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엄청난 내수 시장에 전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생산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산업화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지금 37대 7보다는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진다는 것이고, 또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1등하는 분야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요. 즉 그거는 중국이 그만큼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은 근데 미국이 1등을 하는 부위는 전부 다 대부분이 다른 나라로 잘 하는 분야예요. 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 차이는 좀 엄청나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호주, 영국, 뭐 인도, 뭐 캐나다, 뉴질랜드 다 합친 후에 일본까지도 합치고 이렇게 해야만 이 기술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 10년, 20년 담보하지 못한다 앞을. 국방이든 산업 분야든 이대로 방치되면. 그래서 미국의 긴장감, 미국의 외교적 행보, 군사적 행보, 그 와중에 핵심 지역에 있는 한반도 문제, 그리고 남한 땅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초조해요. 위기의식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내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경제고 문화거든요. 그 지위를 잃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작두탄 심정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44개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이름을 내밌는 곳이 20군데, 일본은 4군데밖에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만 하더라도 6개 분야에 이름 올렸거든요. 만약 10년 전에 뭐 아마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유사한 데이터가.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서 비교를 해봤다면은 아마 일본이 20이고 이게 딱 거꾸로였을지 몰라요. 우리가 4고 일본이 20보다 더 높았을 수도 있죠. 탄력을 잃었다. 뭐랄까 에너지가 충진된 에너지가 그냥 소진된 느낌이다. 노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노력은 없어진, 그게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제가 일본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일본 출장을 다녀보고 했을 때 일본에서 받는 느낌,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 관계에서 느껴지는 일본의 모습들, 꾸준하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최근 일본과 희한한 외교 행태를 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언급되는 단어가 국익이더라고요. 국익? 제가 미래를 10년 대계, 뭐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지금의 정책적인 우리가 큰 투자를 할 때는 그 정도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 그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일을 벌일 때는 그 국익이라는 면에서, 국익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세분화해 보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일본한테 기술을 배워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 가르쳐 주려는 기술을 몰래 들여다보고 가져오기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국익에는 도움될 게 별로 없는 거죠, 지금 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면 일본에 고립되어 있는, 그들이 지금 아직도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몇몇 분야는 일본이 더 노쇠해지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런 기술이란 부분은 미래의 경제거든요. 바로 10년, 20년 앞에. 최소한 기술 교류, 경제라는 측면에서 국익은 제한적이다, 없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익은 좀 다른 국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생산 기지라는 측면이 있죠.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일부 그렇게 돼 있지만 중국이 강력한 것이 중국 스스로의 생산 기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저렴하고 품질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주도 국가가 되려면 이런 기술 분야와 어울려서 생산 시설도 같이 가야 돼요. 미국도 그런 게 사라진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중국, 동남아. 그거마저도 지금 사그라들고 있죠. 자, 우리한테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걸 챙길 수 있는 여유분이 아직 남아있어요. 북한이라는 생산 기지가 있어요. 이 세상 어디보다도 저렴하고 품질이 좋고 한 땅에 붙어 있으니 물류비도 최소화되는 곳이에요.
거기와 신기술을 접목시키면 우리는 인도와 영국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혜택이 바로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남북이 소통이 되면. 러시아도 반기고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와 화해를 하게 될 결국은 미국도 반기는 코스예요. 그것을.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반대하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게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과거에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술적 추이를 봤을 때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생산력, 나라의 집중력,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우리 같으면 북한이라는 부분이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미국이 가장 큰 우군으로 삼고 싶은 게 누구냐? 바로 중국의 코앞에 있는 한국이다. 한반도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